네, 이기적인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필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책을 다 구입해서 가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좀 될 수 있으면 세세히 모든 것을 읽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강의를 많이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찬찬하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어느 정도 좀 불필요하다 싶은 데는 좀 살짝 그리고 중요하다 싶은 데는 좀 깊게 될 수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좀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책을 펴게 되면 제 챕터 1에 운영체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운영체제의 섹션 1, 그러니까 1-18페이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펴 보십시오. 거기 보면 섹션 1에 컴퓨터 구조가 나옵니다. 이 컴퓨터 구조에는 이제 폰노마인이라든가 또는 하버드 구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정도는 한 번 정도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운영체제부터 그 출제 파트가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컴퓨터 구조도 어느 정도 좀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자 해서 담아놓은 것들이죠.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이제 컴퓨터 세대별 특징인데 물론 여기에 이제 오류가 있습니다. 거기 뭐 진공관을 진송관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4세대하고 5세대를 보시면 진공관이죠. 기억 소조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편집 과정에서 좀 흐트러졌는데 여기 이제 LSI라든가 또는 VLSI, 그죠? Very Large Integrated Circuit 이러한 초집적회로, 집적회로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진공관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오류만 잡고 그렇게 뭐 출제 이게 만약에 출제된다면 정보처리 기능사 내지는 기사, 산업기사에서 출제될 확률, 정보보안기사의 출제 확률 0입니다. 0%, 0%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쓱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 1-21페이지 컴퓨터 구조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나옵니다. 그죠? 하나의 CPU와 여러 가지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로 이루어져 있죠. 컴퓨터가 이제 그런 것들을 보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컴플렉스 인스트럭션 셋 컴퓨터라고 그래서 이제 CISC와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RISC죠. Reduced Instruction Set 컴퓨터.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명령어의 많고 적음을 약간 나타나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 대해서 뭐 많이 나옵니다. 처리 과정, 뭐 주 기억 장치와 CPU 중앙 처리 장치와의 관계. 1-23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24페이지 이제 기억 장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는 조금 봐야 돼요. 기억 장치는. 우리가 그 기억 장치를 보면 메모리, 주기억 장치의 구성 요소에서 이제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억 장치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한 번 정도 하고 갑니다. 기억 장치니까 한번 기억을 하고 가자. 자. 기억 장치죠. 기억 장치 정도는 기억을 하자. 이 메모리 구조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프로세서가 실행될 때 그죠?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주 기억 장치에 로드가 되죠. 적재가 된단 말이죠. 그때 어떤 영역에 적재가 될 거냐 해서 이 주 기억 장치 그 영역이 있습니다. 이 영역에 보면은요. 일단 그 밑에 그 그림이 있죠. 그 주 기억 장치 구성 요소의 그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자, 영역을 한번 보자.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출제가 되고요. 이건 출제가 또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안에서 이제 공격과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약간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정도로 보고요. 여기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가 뭡니까? 스택 영역입니다. 스택 영역이죠. 스택 영역. 그 다음에 힙 영역입니다. 힙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텍스트 영역. 텍스트 영역이라
합니다. 물론 또 코드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구성 요소를 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스택 영역은 뭐냐 이거죠. 스택 영역을 보세요. 그 위에. 그 박스를 보면, 자, 후입 선출, 리포죠. last in, first out이라는 이런 방식에 의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구조죠. 자, 스택에서 중요한 건 뭐다? last in, first out이에요. 스택에서. 자, 여기서 보면 li, last in, first out, f4, 리포라고 그러죠. 얘와 약간 반대가 되는 게 이제 FIFO가 있습니다. fir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먼저 들어간 녀석이 먼저 나오는 건데 얘는 나중에 들어간 녀석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 자세한 거는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합니다. 리포, 이제 후입 선출이라는 얘기죠. 후입 선출. 후입 선출로 처리가 된다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하세요. 키워드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에 보면 탑이라고 불리는 그 스택의 끝부분에서 데이터의 삽입과 삭제가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동전 밀어넣기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택시를 탄다든가 어떻게 하면 동전을 빼서 주고 또 거스름돈 나오면 넣고 하는 것들이 있죠.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간 녀석이 맨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마지막에 삽입한 동전을 먼저 꺼내게 되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 길어넣기 해서 그 동전 보면은요, 이렇게 되죠. 그런 것들이. 가장 이해를 많이 듭니다. 이 통으로. 자, 이렇게 해서 동전이 들어오면 여기 하나씩 끼게 되죠. 이렇게. 자, 끼게 되면 밀려서 스프링으로 되어 있어요. 밀려 축축축 들어간단 말이죠. 이게 동전이 이렇게 쌓여서. 그러면 나중에 거스름돈 줄 때는 맨 나중에 들어간 녀석을 먼저 빼서 주게 되죠. 착착착 올라오게, 빼서 줄 때마다 올라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형식이 last in, first out. 맨 마지막에 들어간 녀석이 맨 위에 있으니까 먼저 빠져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말하면 탑이라고 해요. 탑. 탑에서 처리된다. 탑에서. 삽입과 인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한쪽 부분에서. 한쪽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가 거기에 나온 거죠. 탑이라고 불리는 스택의 끝부분에서, 이 끝부분에서, 그렇죠. 동전 밀어넣을 때도 여기에서, 꺼낼 때도 여기에서, 한 부분에서 꺼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삽입과 삭제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역변수, 매개변수, 복귀번호, 함수 호출 시 전달되는 인수값 저장을 위한 메모리 영역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나오죠. 뭐가? 복귀 주소가 나와요. 복귀 주소. 이거 리턴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리턴 어드레스. 이 두 가지만 일단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스택은 last in, first out이구나. 후입 선출이구나. 그리고 복귀 주소가 저장이 되는구나. 물론 나머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보면은 뭐 지역 변수라든가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함수 호출 시에 또 사용한다라고 나오긴 하지만 물론 당연히 기억을 한 번 정도 읽어서 기억을 하지만 키워드는 뭐다? 리포 그리고 복귀 주소라니. 복귀 주소. 복귀 주소. 자, 이 복귀 주소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프로세서가 프로세스 아닙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어 있는 상태가 프로세스란 말이죠. 그러면 그 프로세스가 어떤 잡을 처리하다가 중간에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잡을 중단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나중에 내 어떤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시작할 지점을 자기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작 주소를 어디에다 저장을 한다? 스택에다 저장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복귀 주소죠. 복귀 주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자, 프로그램이 이런 크기의 물론 뭐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게 이렇게 실행되지 않지만, 자, 프로그램을 처리하려고 프로세스가 처리되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딱 뭐가 들어와요? 인터럽트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자, 인터럽트가 들어오게 되면 처리되는 여러 가지, 하나의 잡도 여러 개 나눠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나눠졌다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시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덜 될 것 같아.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큰 잡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이 있으면 프로세서에 또 다른 작은 잡으로 나눠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보세요.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자, 이런 하나의 잡이 있어요. 큰 잡이 있는데, 얘를 처리하고 있단 말이죠. 얘가 1번 잡이고 편의상 2번 잡, 3번 잡이라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큰 잡인데 1번 잡을 처리하는데 1번 잡을 처리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인터럽트가. 일이 발생한 거죠.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그게 인터럽트니까. 인터럽트. 발생하면 바로 얘를 종료하는 건 아니죠.
처리하던 잡은 마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처리할 잡을 남겨두고 그랬을 때 얘를 처리를 해야 되겠죠. 2번 잡을 그 다음에 왜?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얘는 처리마저 잡을 완료한 다음에 얘 시작 주소를 어디에다 저장한다는 거예요? 스택 메모리 영역에다 저장한다는 거예요. 스택 영역에다. 자, 만약에 번지수가 얘가 10번지예요. 여기 시작할 10번지가 1번, 2번, 3번, 4번 번지인데 10번지입니다. 그러면 그 복귀 주소가 몇 번? 10번을 여기에 저장을 한다는 얘기죠. 10번. 그래, 그런 10번으로 저장을 해놔야지만 다음에 이 인터럽트가 다 처리가 돼서 이벤트가 완료가 되면 그 프로세서를 어디부터 시작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턴 주소라는 게 이 시작 번지수를 저장해 놨다가 그 인터럽트가 처리가 완료되면 이제 얘는 10번 번지수부터 다시 잡을 처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복귀 주소가 얘예요. 그럼 얘와 또 우리 공격에 나중에 가면 살짝만 어떤 공격과 관련이 많으냐? 버퍼 오버플로우. 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과 마찬가지죠. 메모리 스택 영역에 오버플로우를 시켜서 이 리턴 주소를 어떻게 저장, 버퍼 오버플로우 시키면 저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덮어쓰기를 한 다음에 조작을 해서 복귀 주소를 자기가 몇 번으로 바꿔? 예를 들면 15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15번. 예를 들어서 15번 주소로 바꾸죠. 당연히 15번 주소 코드를 실행하는 것들은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코드,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공격자가 원하는 코드,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러한 공격이 뭡니까?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영역 중에 어떤 영역과 관련돼요? 스택 영역과. 스택 영역과 관련되는 버퍼 오버플로우를 우리가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하죠.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시험에도. 앞으로 나올 거고. 복귀 주소에 대해서 잘 좀 알아두시라. 왜? 우리 메모리 공격과 관련이 있으니까. 메모리 공격과 관련이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또 하나. 얘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 정적 메모리다. 정적 메모리. 얘는 정적입니다. 정적. 정적이에요. 스태틱하다. 정해져 있습니다. 메모리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정적이라고 설명하다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제? 힙 영역이 있어요. 힙 영역은 뭐? 동적입니다. 동적. 프로그램, 프로세서가 실행이 될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메모리 영역이 변동이 된다는 거예요. 크기에 따라서. 스택과 힙의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힙은 동적, 스택은 정적 메모리라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힙 영역을 오버플로우 시키면 얘는 힙 오버플로우 공격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복귀 주소도 관련이 있고요. 물론 복귀 주소는 뭐 스택 영역과 관련, 힙은 어떤 메모리의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봅시다. 스택은 before 정적이고 복귀 주소가 저장이 된다.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과 관련이 있다. 그때 이 복귀 주소를 누가 공격자가 조작을 한다.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자, 이제 힙 영역 갑니다. 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미리 알 수 없는 가변적인 양이, 자, 여기서 가변적인 양이라는 것이 동적이라는 겁니다. 얘는 이미 딱 정해놓고 들어와서 적재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힙 같은 경우는 이미 얼마만한 크기의 프로세스 또는 프로그램인지를 몰라요. 이게 가변적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변동을 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동적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변적인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프로세서가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되어 있는 메인 메모리 영역입니다. 동적이다. 얘는 정적입니다. 정해져 있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 프로그램상에서 필요로 하는 일시적이고 동적인 가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할당을 위해서 사용되는 영역이다. 자, 스택과 이 중에 영역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뭐? 스택 영역과 힙 영역. 또 공격에도 스택 오버플로우도 있고 힙 오버플로우도 있다. 뒤에 가면 이제 공격에 오면 여기에 또 취약 함수라든가 메모리 함수를 이용해서 공격한다는가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일단 주기억장치 중에서 스택 영역과 힙 영역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데이터 영역입니다. 데이터 영역. 데이터 영역 보면 자,
그 박스를 보세요. 지금 박스의 순서는 바뀌었습니다. 예, 초기단 데이터의 세그먼트라고도 불리며, 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그 0이나 널 포인터로 초기화되는 영역이다. 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는 건 어떤 데이터가 이미 있던 것을 초기화시켜서 새로운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영역이 데이터 영역이라는 얘기죠. 데이터 영역이니까 다시 적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화가 돼야 될 것이고, 프로그램의 그 전역 변수라든가 전적 변수의 할당을 위해 존재하는 영역이다. 정적일 수밖에 없죠. 데이터의 양은 항상 변하죠. 가변적이죠. 크기도 다르죠. 예. 동적일 수밖에. 자, 프로그램의 양은 몇 K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참, 몇 K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코드 영역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에서 실행되는 머신 코드가 있는 영역이다. 여기서 이 머신 코드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자, 데이터 영역도 뭐 정적이라는 거죠. 정적이다. 일단 동적 정적이다라는 거에서 많은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텍스트형은 뭐 여기서 머신 코드라는 거 뭐예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시스템 명령어죠. 이 명령어 코드가 여기는 지금 코드 영역이라고 되어 있죠. 박스에는 코드 영역이나 텍스트 영역이랑 같이 보면 돼요. 시스템 명령어들이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는 영역으로 그래서 뭐 EIP라든가 Extended 그죠? Instruction, Pointer. 이게 명령, 실행 코드라는 얘기죠. 시스템 명령어. 프로그램 코드 자체를 구성하는 명령이나 기계어 명령을 위한 메모리 영역이다. 자, 프로그램 명령어 또는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자, 기억장치 중에서 우리가 스택과 힙, 그리고 데이터 영역, 코드 영역은 일단 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특히 동적이냐 정적이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준 삼아서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주기억장치 정도는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이 드려봤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잘 한번 그 밑에 그림과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시고 키워드를 또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24 마치고요. 일단 1-25 메모리 액세스 모드가 있습니다. 실제 모드와 보호 모드가 있습니다. 실제 모드와 보호. 이제 액세스 모드인데요. 실제 모드 보호. 이건 보안상에서는 중요하겠죠. 그래서 담아놓은 거고요. 실제 모드 같은 경우 X86계열 처음으로 등장한 8086 CPU에서 사용되던 동작 모드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우리가 늘 써오는 모드가 지금 실제 이 모드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20비트 주소 버스를 사용해서 16비트 레지스터를 사용한다. 이걸 암기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총 1MB에 20에 20 이렇게 나오고 20비트를 나타내기 위해 세그먼트 레지스터를 도입해서 16비트 세그먼트 레지스터와 16비트 옵셋 중첩시키 20비트 물리 주소를 만든다. 중요하지 않죠. 이런 모드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이제 보호 모드가 나옵니다. 프로텍티드 모드라고 그래가지고 80286 CPU부터 도입된 모드로 80386 CPU에 이르러 완성이 됐다. 지금도 이런 모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32비트 주소 버스를 통해서 4기가의 메모를 사용할 수 있다. 지금 현재 보호 모드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보호 기능, 페이징을 통해서 가상 메모를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고, 인터럽트 및 예외 처리를 기능을 가졌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 방법에는 실제 모드와 그 다음 보호 모드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보면 기억장치 종류 및 특징 있죠? 기억장치 종류 및 특징이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 3번. 종류 및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이건 시험에 나올 리가 거의 없습니다. 정보처리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볼 거죠. 자, 보면 위에 CPU에 메모리가 있습니다. 기억장치가. CPU 내에 들어있는 걸 우리가 레지스터라고 그러죠. 레지스터. 자, 종류를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크기로 볼까요?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가 있어요. 얘도 기억장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캐시가 있습니다. 캐시 기억장치. 캐시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주격장치. 우리가 램이라고 하는 주격장치. 그 다음에 보조 기억장치가 있게 되죠.
이렇게 있죠. 메모리 기억장치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래요. 여기 CPU가 이렇게 있으면, 자, 보면요. 자,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자, 우리말로 씁시다. 우리말로. 자, 쓰고 바로 열려서.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게 되고, CPU죠. CPU.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자, 주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보조기억 장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캐시기억 장치는 어디? 여기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캐시기억 장치. 자, 캐시기억 장치는 하드웨어죠. 장치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레지스터는 기억 장치는 어디에 있냐? CPU 안에 들어 있습니다. CPU 안에. 여기에 레지스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레지스터. 자, 그러면 개추가가 되죠? 자, 됐죠. 중앙처리 장치 안에 존재하는 게 레지스터다. 속도면에서 보면 어떤 게 가장 느려요? 당연히 느리죠. 올라갈수록, 표에도 나오지만 올라가서 속도는 어떻게? 올라갈수록 어떻게? 빠르다, 빠름. 그죠? 그러면 올라갈수록 가격은 어떨까요? 비싸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캐시기억 장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컴퓨터를 구매할 때든가 이런 걸 보면 캐시기억 장치가 그렇게 큰가요? 대부분 요즘에 뭐 512 킬로바이트 또는 뭐 1024, 그렇죠. 1메가 뭐 이렇단 말이죠. 2메가. 메가바이트 단위도 거의 안 나갑니다. 캐시기억 장치는 왜? 비싸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보세요. 2테라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가격은 누가 더 비싸? 얘가 더 비싸죠. 네. 캐시기억 장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뭐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를 구매를 할 때 10만 원, 20만 원이 줄고 늘려지는 건 가장 간단합니다. 캐시기억 장치, 캐시 메모리 좀 줄이고, 그죠? 약한 거 뭐 128K를 쓴다든가 512를 쓸 거를 그럼 뭐 바로 10만 원, 20만 원 그대로 떨어져 버리죠. 하드디스크는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2테라나 요즘에 뭐 1테라나 가격 차이 몇만 원 차이밖에 안 나죠. 레지스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CPU 마찬가지고 주기억 장치도 그렇죠. 얘도 비싸죠. 물론 얘보다는 떨어지지만 얘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이제 8기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8기가인데 8기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요즘에 시중에서 한 5, 6만 원 정도 나오나요? 5, 6만 원. 근데 얘는 2테라가 뭐 6만 원, 8만 원. 뭐 비싸면 10만 원 왔다 갔다 그 전후에서 다 살 수가 있죠. 진짜 수천 배 크기가 되죠. 메모리상으로.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격은 저렴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비싸다. 속도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느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빠르다. 이거죠. 이 캐시기억 장치 얘가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이 캐시기억 장치가 하는 역할이 주기억 장치와 중앙 처리 장치의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데이터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또 느려진다든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 둘 사이에서 캐시기억 장치가. 단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 거는 뭐 얘는 캐시기억 장치는 하드웨어라는 거죠. 하드웨어. 당연히 얘네들 다 하드웨어입니다. 자, 레지스터 하드웨어 CPU 안에 들어있으니까 CPU가 하드웨어니까 그냥 그 내장되어 있는 메모리로 보는 거죠. 하드웨어로. 아주 고속의 기억 장치다.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를 완충시킨다. 속도 차이를 완충시킨다. 또는 뭐 중간에서 제어를 한다. 뭐 이런 얘기로 많이 표현을 하죠. 하드웨어인 캐시기억 장치다. 뭐에? 고속이다. 고속. 얘네들보다 빠르죠? 빠르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끔 어디에서 보면 뭐 어떤 문제 보면 중앙 처리 장치가 빠르냐, 캐시기억 장치가 빠르냐, 캐시기억 장치가 빠르냐. 누가 빨라요? 당연히 중앙 처리 장치의 레지스터가 더 빠르게 되는 겁니다. 중앙 처리 장치가 캐시보다는 빨라요. 주기억 장치보다 빠르죠. 그래서 캐시기억 장치가 중간에 완충을 시킨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상식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이제 박스를 보니까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나오죠. 여기 나오는데 이제 메모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한번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4번에 주기 보조기억자는 램이 나오죠. 그 4번 밑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4번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램이 나오고 롬이 나오죠. 롬. 램 대 롬입니다. 램은 뭐예요? 랜덤 액세스 메모리죠. 그죠? 휘발성이라는 거죠. 전원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데이터가 그대로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볼 때 램이 어떤 거예요? 램. 얘가 램이죠. 주기억장치가 램 아닙니까? 램. 랜덤 액세스 메모리. 여러분들이 뭐 워드라든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어디에 저장이 되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일단 램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라이트를 시키면 어디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까?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저장. 얘를 읽어오면 어디로 읽어와요? 당연히 주기억장치로 읽어오는 거죠. 이거 뭐 로드한다는 얘기도 하고 뭐 그러죠. 읽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리드한다라고 하죠. 리드. 그죠? 저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기억장치에 있는 것을 보조기억장치에 저장한다는 거죠. 얘는 전원이 공급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전원이 공급되면 살아나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램은 얘예요. 주기억장치.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난다.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읽기 쓰기가 아주 자유로운 메모리로 보죠. 자,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다. 롬은 읽기만 가능. 리드 온리 메모리야. 온리. 읽기만. 그죠?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다. 읽기만 가능하다. 램은 읽고 쓰기가 다 가능하다. 찌울 수도 있죠. 이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램만 설명을 했는데 휘발성이다라는 거죠. 얘는 휘발성. 휘발성이라는 게 뭐예요? 날아간다는 거죠.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롬은 비휘발성. 우리가 컴퓨터에서의 롬은 가장 컴퓨터에서 롬 가까운 게 시모스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드웨어라든가 환경 설정, 주변 장치대로 환경 설정해주는 그 롬이 있죠. 시모스라고. 그것이 롬이 쓰죠. 물론 거기에도 어떤 이제 환경을 약간씩은 좀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롬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램도 너무 불편해. 왜? 램은 전원 공급이 안 되면 날아가 버리고, 롬은 한번 저장을 해놓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또 그런데 약간씩 변경해서 쓸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P롬이라든가 또 EP롬, EEP롬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변경해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서 일단은 램과 롬을 이 정도로 하고, 그랬는데 이 램도 똑같은 램이 아니라 스태틱 램이 있고 다이나믹 램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이나믹 램. 동적 램이 있고 종적 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적 램.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S램은 주로 어디에 사용해요? 캐시 메모리에서. S램. 스태틱하다. 캐시에서. 자, 캐시 기억 장치는 뭐를 쓴다? 램 중에서도 S램을 쓴다고요. 스태틱 램. 스태틱 램. 그 다음 뒤에는 다이나믹 램, 캐시, 카패시티 전환을 저장하는 데이터이고, D램은 상대적으로 소비자력이 적은 대용량 메모리 제조에 적합하다. 대부분 뭐, 주기억 장치가 D램을 사용하게 되죠. D램. 스태틱. 자, 잘 기억하십시오. 캐시 메모리는 S램을 사용한다고요. D램이 아니라.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정도로 기억을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25 마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6번의 기출적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서히 계속 우리 시험과 계속 관련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죠. 앞에는 중요한 부분 파트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섹션 2, 운영체제 개요.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출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입문입니다. 입문. 자, 운영체제 개요. 자, 얘네들 지우고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개요. 자, 운영체제부터가 우리가 출제 범위죠. 여기서부터가 그 앞에는 좀, 물론 출제는 되는데 그렇게 많은 걸 출제 안 되고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만 좀 여러분들에게 컴퓨터 구조에서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크게 운영체제 개요. 자, 섹션 2. 큰 2번이네요. 자, 운영체제 개요.
자, 개요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다 읽어가면서 보세요. 키워드만 여러분에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운영체제가 대빵이죠. 운영체제도 소프트웨어니까 가장 큰 대빵이라는 얘기죠. 뭐 대빵 좋습니다. 이거 방송용으로 부적합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빵 우리는. 자,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운영체제가 거의 다 제외하죠. 응용 프로그램들을. 물론 뭐 운영체제 자체도 응용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자, 데이터를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그러면 얘는 지시하고 제어하고 이런 통제만 하죠. 직접 수행하는 거는 어떤 유틸리티라든가 응용 프로그램들이 해내는 것들이죠. 그 다음 처리 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 밑에 마저 보면 시스템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제어가 용이하도록 사용자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되게 편리하죠. 운영체제가 없다면 예전에 그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는 부팅 한번 시키려면 프로그램을 다 입력을 시켰어야 돼요. 타이핑해서. 아니면 뭐 청공카드로 해서 입력한다든가. 하지만 요즘에 전원 스위치만 넣으면 자동으로 부팅이 돼서 살아나죠. 컴퓨터가. 그런 역할도 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 응용 프로그램이. 운영체제가 한다는 얘기. 운영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괄호를 보면 또 잘 설명을 해놨어요.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성능 향상을 해준다. 자, 운영체제 구조를 보면요. 자, 운영체제 구조부터 한번 봅시다. 자, 맨 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 사용자예요. 사용자. 자, 사용자예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나오면 사용자 뭐 응용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사용자가 다른 건 다 접어두고라도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응용 프로그램이죠. 운영체제죠. 운영체제. 그리고 하드웨어가 이 밑에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죠. 여기가 운영체제예요. 운영체제. 여기가 OS라고 그러죠.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다. 운영체제. 자, 이 사이에서 그죠?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죠. 이 그림으로 본다면 이거죠. 그 괄호를 보면 바로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준다는 얘기죠. 인터페이스를.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그 맨 위에를 한번 볼까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중에 핵심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준다. 관리해주는 겁니다. 중간에서. 그래서 운영체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좀 있으면 윈도우즈와 또 유닉스 운영체제를 또 비교를 해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그 내용이죠. 여기에 맞춰오면 그 우측의 그림도 살짝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컴퓨터 운영체제로는 도스, 윈도우즈, 리눅스, 유닉스 등이 있다. 여러분들 잘 알 거죠. 도스 운영체제는 싱글 태스킹이라는 얘기죠. 예, 컴퓨터 운영체제 종류 한번 볼까요? 하는 길에. 네. 자, 운영체제 종류. 운영체제 종류 하면은 뭘까요? 편찬하고 1번 하겠습니다. 그냥. 자, 운영체제 종류. 그 박스에 보면 보여요. 데스크탑용으로 해서 단일 사용자용, 그게 싱글 태스킹, 그죠? 또는 싱글 유저용이라고 하는죠. 대표 선수가 누구? 도스입니다. MS 도스. 그러니까 다중 사용자용은 다 윈도우즈 95서부터 유닉스 운영체제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운영체제의 변천도를 중괄호 해서 만들어놨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1-28페이지에 보면 이제 유닉스가 그 발전, 변천 사항을 또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3번에 운영체제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운영체제 글을 왜 쓰느냐 이거죠. 목적. 자, 목적이 있어요. 얘를 쓰는 목적이. 목적이 뭐예요? 처리 능력 향상. 그럼 사용자와 하드웨어를 처리하는데 여러 사용자가 사용을 하려 어떠한 하드웨어를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누가 중간에 통제를 해주는 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제어도 또한 운영체제가 한다는 겁니다. 처리 능력 향상. 자,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시간당 처리하는 그런 작업량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신뢰도 향상. 신뢰도라는 건 뭐예요? 어떤 데가 너 이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사용자가. 그랬을 때 컴퓨터가 시킨 일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을 응답을 해주면
그게 바로 오류 아닙니까? 오류 에러. 그래서 신뢰도를 또 향상을 시킬 수가 있다. 신뢰도 향상. 그 다음에 응답 시간의 단축. 사용자가 어떤 명령을 처리해달라고 운영체제에 명령을 내렸는데 이 운영체제가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 결과값을 보여주느냐. 이제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 가능도를 향상한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사용 가능도. 향상해준다. 시켜준다.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운영체제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운영체제를 사용을 한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운영체제 목적이었고요. 여기까지 그렇게 뭐 딱히 시험에 나올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산업기사에서 요거 내용을 설명해 놓고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험과 직결되는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보안이라든가 또는 이런 시스템을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운영체제 목적이라 왜 운영체제를 사용하느냐. 그 다음 4번 운영체제의 기능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주요 기능. 프로그램을 생성을 한다. 프로그램을 생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또는 하나의 프로세서를 생성한다는 얘기고 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한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얘는 프로세서일 거고 입출력 제어, 주변 장치들을 제어한다. 물론 하드웨어도 있지만 주변 장치도 있게 되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을 관리한다. 저장을 할 때, 그죠?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할 때 그 파일이라든가 디렉토리 시스템 전체적인 체계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통신 오류를 발견, 네트워킹을 할 때, 자원을 할당, 그렇죠. 어떤 사용자가 얼마만큼 사용을 할 거냐. 또 메모리에 어떤 프로그램을 적재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계정 관리, 서버라면, 그죠. 사용자를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떤 권한을 갖게 만들 것이냐. 또 보호, 그렇죠. 시스템 관리자인지 일반 사용자인지에 따라서 또 권한 이런 것들로 해서 보호, 함부로 노출이 되지 않게 읽고 쓰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것들도 또한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29페이지 한번 그 세부 기능을 볼까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게 되죠. 자, 운영체제가 하는 기능입니다. 물론 이제 목적도 있고 기능이 있어요. 자, 기능을 한번 볼까요? 자, 기능. 기능을 보면 뭐를 하냐면 프로세스를 관리해요. 여기에 5단계를 위해서 이 운영체제 구조에서 밑에 5단계가 있고 설명 세부 기능이 있죠. 얘하고 맞추기 위해서 순서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관리를 하냐면 프로세서 관리를 하게 되죠. 프로세서 관리. 첫 번째로는 프로세서 관리를 합니다. 프로세서 관리를 하게 되죠. 자, 두 번째는 메모리를 관리하게 돼요. 운영체제가 하는 역할입니다. 메모리 관리. 그 다음 프로세스 관리, 세 번째가. 프로세스 관리. 프로세서 관리와 스 관리는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주변 장치를 관리하게 되죠. 주변 장치 관리.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관리 마지막으로. 파일 시스템 관리.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운영체제의 기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키사의 그 가이드라인에도 이 5단계가 계층화시켜서 표현이 됐죠. 얘를 계층화시켜서 표현하게 되면, 자, 봅시다. 표현 한번 해드릴게요. 계층화시켜서 표현을 해드리는 거야. 메모리 5계층 시험에 나왔었죠. 2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배열하라고 한 번 나왔고 이 계층을 배열하라는 얘기죠. 이 계층 거기 나와 있죠. 운영체제 5계층 구조에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자 얘로 한번 맞춰볼게요.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바로 위 계층이 뭐예요? 프로세서 자체도 하드웨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CPU가 여기 해당이 되니까 CPU. 그래서 얘를 관리하는 게 프로세서 관리가 되는 거예요. 프로세서 관리. 자, 프로세서는 누굴 이용을 해서 해요? 당연히 메모리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메모리를 관리하게 되고.
당연히 이 메모리, 프로세서와 메모리 사이에 뭐 프로세스가 있겠죠. 왜?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는 게 프로세스니까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보조기억장치에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나요? 아니. 주기억장치에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 주기억장치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을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니까. 그죠? 프로세스라고 하니까. 프로세스를 관리를 또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운영장치는, 운영체제는 이 하드웨어도 있지만 뭐가 또 있어요? 이 운영체제가 관리할 게 주변장치 있잖아요. 붙어 있잖아. 컴퓨터 주변에 하드디스크라든가 또는 프린터 뭐 이런 거 다 주변장치 아닙니까? 포트 이런 것들. 시리얼 포트, 패러럴 포트 해서 주변장치 관리. 자, 이렇게 5계층을 보고 맨 위에는 이제 입출력, 주변장치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자,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 1계층. 운영체제 1계층. 1계층. 그 다음 2계층은 메모리. 메모리 관리. 그 다음 프로세스 관리는 3계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3계층. 그 다음 주변장치 관리를 4계층. 그 다음 파일 시스템 관리를 5계층. 그래서 운영체제의 구조로 본다면 구조로 본다면 5계층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자, 이거 배라는 게 시험에 나왔었죠. 자, 여기다 그냥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능은 여기 있지만. 그렇죠. 이 내용을 적어놓고 배열하라고 했어요. 기억니은디글리일 메모에서. 기억을 잘 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순서를 반대로 해놨죠. 위에서부터. 하드웨어 당연히 여기 있고, 그 다음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주변장치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 이걸 또 주변장치 관리를 입출력 관리라고 해요. 이건 뭐 입출력 관리 아닌가요? 주변장치잖아요. 입출력이. 입출력 관리, 주변장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잘. 그랬는데 보니까 뭐가 나면 계층별 기능, 자, 계층별 그 주요 기능을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보세요. 1계층 보면 프로세서 관리 있어요. 동기화 및 프로세서 스케줄링. 자, 프로세서 스케줄링이니까. 자, 분필로 한번 볼까요? 키워드는 뭐예요? 프로세서. 너무 쉬웠었죠? 이거. 일본 문제 나왔어요. 프로세서 스케줄링. 프로세서 스케줄. 너무 좋았죠. 쉬웠지. 보세요. 메모리 관리에서 2계층에서 메모리 할당 및 회수. 메모리 할당 및 회수. 메모리죠. 메모리 할당 및 회수. 국어 문제죠, 완전히. 회수. 프로세스니까. 프로세스 뭐 있겠죠? 프로세스 생성 제거. 그렇죠? 프로세스 관리인가? 프로세스. 생성. 뭐 제거, 뭐 관리라든가 기타 등등 있겠죠. 시작과 정지라든가 프로세스니까. 주변장치니까 주변장치의 상태 파악, 입출력 장치 스케줄링. 그렇잖아. 뭐 입출력이라고 그랬죠. 자, 입출력 장치. 주변장치라고 여기에는 입출력으로 표현해 드릴게요. 여기 주변장치를 했으니까 입출력 장치 스케줄링. 주변장치이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나오는 겁니다. 메모리에서 스케줄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스케줄링 얘기가 나오는 거는 주변장치, 순서가 필요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만 스케줄링이 나오게 되죠. CPU. 나오죠? 스케줄링. 그죠? 사용하는 메모리 스케줄링.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파일 시스템 있죠? 당연히 파일 시스템 얘기 나오죠. 막 파일의 생성과 소멸. 파일 시스템이니까. 파일 생성, 소멸.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무 쉬웠었어요. 이거 배열하기. 다만 계층만 프로세서 관리, 메모리 관리, 프로세스 관리, 그다음 주변장치 관리, 파일 시스템 관리만 기억했다라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어차피 문제은행식이니까 약간 변형해서 나오긴 하겠지만 그래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도 있어요. 한 회당 그 100문제 중에서 똑같은 문제가 많게는 한 5문제까지 똑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3문제에서 5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마저 우리가 틀린다면
야, 합격과 점점 멀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는데 틀릴 사람 없죠? 틀릴 학생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가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이었었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 좀 오래 왔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30페이지 이중모두 구조부터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